예, 최근 북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단 숙청과 처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중간 간부들이 크게 동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남북 간 2차 실무 접촉이 오늘 개성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모시고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 먼저 북한 인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백서를 발간했는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공개 처형된 사람이 1,382명이나 됩니다. 예전에 북한 측에서 인권 문제 나올 때요, 자신들은 그 사형 집행 최소화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일성 사망인 이제 94년 그 7월 이후에 김정일이 이제 총소리를 내라. 그 다음부터 사실상 이 공개 처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현영철이나 뭐 장성택이나 이런 고위층이 그 많이 이제 처형이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공개가 안 됐을 뿐이고 사실 그 사람들이 처형되면 그 가족까지도 은밀히 이제 처형을 한답니다. 이것은 직접 그 최근에 이제 망명한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이 전해준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뭐 보태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된 이런 숫자보다도 그 가족 뭐 우리네까지 합친다면은 뭐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99%는 잘못 있어도 1%는 양심이 있으면 살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김정은이 소위 말해서 주민들 껴안아 하려는 뭐 자기들이 이제 주민들을 뭐 좀 아낀다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한 어떤 선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외적으로는 북한에서는 뭐 인권 침해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형 같은 거, 그다음에 정치범 승소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범 승소의 그 존재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을 유린당한다라는 것만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 처형 이유들을 보니까요, 한국 그 비디오물 있잖아요. 이걸 시청하거나 또 마약 밀수 밀매해서 처형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 그 영상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유포돼 있나 봅니다. 그렇죠. 뭐 거의 한류는 지금 북한 사람들 한 2,300만 명의 한 70%의 머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한류 문화가 초기에는 뭐 평양의 고위 간부 자녀들 또는 국경 일대의 어떤 장사꾼들을 통해서 북한에 이제 유포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지금은 북한의 전 지역 뭐 이 평양 이남의 황해도 강원도 지역까지도 이제 유포가 됐다. 왜냐하면 그 수단들이 중국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노트북 같은 작은 그 수단까지 들어가니까 USB나 DVD뿐만 아니라 그 수단까지 중국에서 또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이게 상업주의와 결합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한 드라마 또 남한 노래, 남한 영화 이걸 못 본 사람은 거의 뭐 간첩이거나 뭐 말하자면 뭐 불구자 정도로 취급되고 있고 그걸 보고 나가서 자랑하는 게 큰 어떤 과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국이 그것을 물리력으로 억제하는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 왜냐하면 또 평양 시내에 고위층 자녀들이 위주로 먼저 보고 또 돌리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어떤 물리적 제재로서 이것을 저해하는 것은 이제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공개 처형이 이 정도라면 실제 뭐 노동, 뭐 강제징용소 이런 데 끌려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이게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 증거로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의 어떤 중간 간부들 뭐 10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고 또 일부는 해외 망명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한 상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공포 정치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포 정치의 부작용이고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황장엽 또 장성태 그다음엔 뭐 이용하 또 장수길 그 말하자면 장성택의 부하들 그리고 또 최근에 처형된 현영철 또 그다음엔 뭐 2010년에 처형된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이런 엘리트들과 알게 모르게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양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도 언젠가 그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은 이제 가족까지 평양에 남아있는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까지 빼내서 망명한다. 이것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이제 평양 정권의 미래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서 온다. 이런 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빙하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본장님 과거에 보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간부들 감시가 소홀하니까 자주 망명하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자꾸 소환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교체도 자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역시 뭐. 사실 지금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도 1950년대, 60년대에 권력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을 숙청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1950년 8월 혁명을 통해서 자기 빨치 산파를 제외한 뭐 소련을 등에 업은 소련파, 연합파 또 우리 이제 국내에 조선 공산 이제 사회주의 운동자들을 다 치고 자기가 그러니까 적인 권력 기반을 형성을 했는데 뭐 김정일도 숙청을 통해서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거는 아마 그게 북한 그 김일성 부자의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좀 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그거를 시행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저는 뭐 빙하기다 권력 기반이 뭐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추측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권력 기반도 다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무시할 수는 없죠.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충성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김정은의 용인술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부 체제 붕괴 이런 가능성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뭐 직접 제3국에서 그 고위 망명 탈북자를 만났는데 이번에 단언적인 증언은 김정은 체제는 3년을 절대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평양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인데 물론 뭐 황 박사님 말씀대로 그것은 좀 즉흥적이고 급진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래도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 그 정도로 말한다면은 어느 정도 신뢰해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특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지시를 했답니다. 간부들에게 그러니까 특권을 내려놓으라. 근데 그러면 자신이 특권도 내려놔야 되는데 간부들에게만 특권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이제 인민들의 지지는 얻어내되 자기의 권력은 절대화하겠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고 뭔가 마음은 급한데 간부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 따라주지 않는 게 충성심이 부족해서 안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따라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원춘이가 뭐 공항을 평양 순환공항을 건설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결함이 있다는 건 돈이 없으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라버리고 이번에 뭐 망명설이 나도는 박승원 무력부부장도 역시 군 분야의 이제 건설도 책임지고 그랬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처형을 면하기 위해서 망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북한 권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제 공포 정치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지적 쌓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뭐 수산물 관련 시설 방문은 정말 다반사가 됐고요. 뭐 건설 현장도 자주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치적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일은 70년대 초반에 후계자가 되면서 뭐 주체 사상 탑이니 개선문이니 정말 비생산적인 걸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나름대로 뭔가 수산물 기지도 자주 저 배도 사주고 뭔가 경제 분야의 이 말하자면 건물이나 사업을 좀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마식령 스키장이나 물놀이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역시 그것은 우상화물과 별다를 바 없이 북한 실정에 맞지 않은 비생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하게 돈을 쓰다 보니까 김정일, 김일성 때 비해서 김정은의 금고는 사실 텅텅 비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텅텅 비어있는데 무리하게 그야말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이탈하고 또 거기서 처형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계속 그 생성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경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평양 순환국제공항이 완공이 됐나 봅니다. 대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던데 뭐 스튜디오스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러던데요. 두 분은 이용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지금에 많이 좀 달라졌어요?
컸을까요? 그렇죠. 지금 별도로. 6배 정도 커졌다고 네, 하던데.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포공항에 아마 6분의 1도 채 안 되고 그거 하나 짓는데 3억 불의 돈이 들어갔다는 게 북한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3억 불이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1억 불이고 중국, 몽골, 블라디보스톡의 근로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게 1억 불입니다. 그럼 거기다 1억 불을 더 플러스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김정은이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뭐 그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지어놓으면 앞으로 외국 사람이 많이 오면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오면 다 뽑아낼 수 있는 거라 전혀 그건 뭐 비판할 여지는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지금 현 수준에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걸 내렸다고 그래요. 뭐 외국 관광객들을 좀 배려한 조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도 2003년에 평양 순환공항을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그때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저희의 시골, 그러니까 뭐랄까 지방의 공항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허름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신청사가 그 새로 지난 2일날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걸려있던 김일성 대형 초상화가 아직 걸려있지 않다 그래서 혹시 더 크고 멋진 초상화를 준비하느라 개장이 빨리 이루어져서 된 거 아닌가. 또 이제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 김정일이가 6월부터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안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일성 초상화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계속 안 달릴 수도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변화의 새로운 추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완공 직전에 그 화면 거대한 대형 김일성 초상화 걸려 있는 장면 그리고 지금은 안 걸려 있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내리고 걸고 하는 거에 대해 엄청난 어떤 의미를 두게 될까요? 그렇죠. 의미가 아마 두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김일성 초상화를 내걸은 것도 김정일이가 외국 손님들이 평양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라 이래서 이제 내걸은 겁니다. 근데 황 박사님 말씀대로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 없애버린 건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 손님들이 평양에 오면서 평양도 그냥 국제사회 다른 나라와 보편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인상을 느껴야지 김일성 초상화를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북경공항이냐 무슨 차우세스키 공항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걸 딱 없앴다는 건 김정은이 잘한 일이고 동시에 이제 자기 가슴에서도 김일성 배지를 가끔 뗐다 붙였다. 최근에 뭐 10여 차례 중에 나타난 중에 16차례 이상을 뗐단 말이죠. 그리고 이설주는 최근 3년 동안에 김일성 배지를 다른 게 단 한 차례. 지난해 12월 17일 자기 시아버지 탈상 때 한 번 달고는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이런 건 어쨌든 제가 북한이 변화적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경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북한 가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100년 만에 뭐 대기근이라는데 관련 소식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들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식량난 올해 뭐 대단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던데. 그렇죠. 이 가뭄이라는 게 지금 100년 만이라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96년 김일성 주석이 죽은 다음 해에 아마 더 큰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것을 북한 스스로 지금 엄살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럼 북한은 연간 식량 수요량이 한 최소한 470만 톤은 돼야만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 뭐 유엔에서도 쌀 생산량이 13%가 줄어든다 하는 거 보면은 아마 거의 96년 수준의 식량 생산에서 한 3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또다시 몇백만 명이 아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뭐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이 뭔가 우리한테 손을 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 우리 남쪽도 사실 중부지방이 굉장히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북한 장면입니다. 정말 논바닥이 좀 탁탁 갈라져 있어요. 거북 등을 연삭해 하는데 굉장히 심한 가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북한이 유엔에 수인성 질병 관련해서 의약품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나 중국도 사실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란과 북한 관계는 이게 잘 알려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원조를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지금 그 북한의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부족이라든가 수인성 질환에 창궐할 것이다라는 것은 북한 당국하고 유엔의 인도주의 조정 업무국의 공동 조사로 인해서
공동조사로 한 후에 발표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의 국제사회에도 굉장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사실 며칠 전에 저희 통일부 장관께서도 북한이 그 가문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빼고 우리한테는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직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뭐 주민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정도 파고 양수기도 돌리고 이러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 가뭄 극복을 합니까, 소장님? 거의 제가 볼 때는 속수무책이다. 왜냐하면 우선 양수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수기가 부족해서 이런 가뭄 때는 트랙터를 갖다가 그 트랙터 엔진을 연결해서 이제 물을 퍼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기도 없고 전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저건 지금 조금 불판지대인데 이제 화면에 그저 경사진 옥수수밭 그러니까 밑에 조금 평지는 저 정도 컸는데 경사진 데는 거의 다 말라 죽은 허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학생, 군인 그야말로 밥 먹는 밥 숟가락 들 힘 있는 사람은 싹 동원해서 저 가뭄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황해남도 일부 논밭에는 아마 꼭대기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뭐 바닷물까지 퍼다 집어넣었다는데 그건 뭐 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는 다 고사되겠죠. 확인 사살시키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옥수수밭 같은데 성장이 완전히 멈춰 있어요. 지금 저건 뭐 거의 지금 10%만 살아있고 다 죽은 상태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아마 정말 100년 만에 가뭄이 아니라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의 가뭄에 지금 직면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들 이래저래 뭐 공포 정치에 뭐 이런 가뭄에 고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호 이제 여사가 이제 조만간 방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이제 실무 접촉이 6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만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만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될지가 많은 이제 기대가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11시에 아마 협상을 진행 중인 있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몇 차례 그 협의 거치면서 방북 경로, 뭐 육로로 갈 것이냐, 비행기 공로로 갈 것이냐, 또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숙소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30일 날 만나서 어떤 확정된 사안이 나오지 않은 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면담 일정과 어떤 여부, 그다음에 시기를 언제를 하느냐. 6월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당연히 7월에 그 이제 이 여사께서 방북을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지금 진행 중인 회의에서는 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이 좀 더 진행이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라든가 시기,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7월 19일 날 저희는 7월에 방북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7월 19일이 그 우리나라 지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호 여사께서 그 전에 방북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유가 될지 아니면 또 뭐 김정은의 어떤 국내 일정에 따라서 8.15로 맞추자라고 할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정상 아마 7월 초 아니면 8월에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7월 19일에 있고 또 7.27 소위 북한이 좋아하는 그 전승기념일 휴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휴전일에 뭐 우리 이호 여사를 불러들여서 평화 분위기를 정말 북한이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7월을 넘기고 8월에 소위 자신들이 어떤 8.15 이번 광복 70주년을 통해서 북한이 소위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는 걸 아주 인증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호 여사를 출연시키면 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7월 초순이 아니면 그다음에 중순은 넘겨서 8월 초 혹은 8.15 광복절 계기로 날짜를 잡아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이호 여사는 가긴 가야 되겠고 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남한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김정은의 친서를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저분에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뭐 마지막으로 남은 이 남북 관계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인데 이 북한이 조성한 강경 모드의 불씨를 이것을 평화의 불씨로 전환시킨 데는 저 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호 여사의 방북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